안녕하세요, 페노입니다. 제가 유럽에 건너와서 13시간 동안 비행을 하고 호텔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유럽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가 부상이라던가 그리고 징계, 이러한 여러 요소들 때문에 약간 불안불안하잖아요.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어떨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데, 메디슨의 역할을 누가 대신할 것인지가 아마 당장 내일 있는 토트넘과 아스톤빌라 이 경기서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점점 더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메디슨이 최근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왼발에 깁스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1월 달부터 뛸 수가 있다. 그렇다는 건 한 달 정도는 토트넘이 메디슨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난 울버햄튼전에서는 사르를 메디슨의 자리에 기용을 하면서 메디슨의 대체를 사르를 통해서 했었죠. 그런데 이 시도가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성공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사르가 메디슨처럼 좁은 공간에서의 볼 터치라던가 창의적인 플레이 메이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르가 메디슨의 플레이 중에서 가장 유사하게 따라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롱패스 능력이죠. 사르가 중거리 슈팅이라던가 방향 전환 패스는 잘하는 편이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르를 메디슨 자리에 배치하면서 아예 사르를 측면 지역으로 넓게 배치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울버햄튼전을 돌려보면 사르의 위치가 계속 이 터치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왼쪽 라인에서 볼을 전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르가 볼을 받았을 때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때 사르가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한 번의 방향 전환 패스, 그리고 반대편을 노리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토트넘이 선제골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경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래도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메디슨이 했던 것처럼 볼도 소유해주고 그리고 내려와서 탈압박에도 도움을 주고 후방 빌드업에도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사르가 메디슨보다는 투박한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그러한 플레이가 전혀 안 됐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메디슨의 자리에 로셀소나 벤탄쿠르 둘 중에 한 명의 선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 주는 더군다나 비수마가 없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비수마 대신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기용이 된다면 로셀소가 메디슨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토트넘의 스쿼드 내에서 가장 메디슨과 유사한 스타일을 가진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메디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온더볼도 좋고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 이런 것도 좋지만 오프 더 볼이 좋아요. 그런데 로셀소도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오프 더 볼 플레이와 전방 압박 그리고 볼이 없을 때의 그런 여러 가지 헌신적인 플레이들이 매우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비아레알로 임대를 갔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4-4-2 전형인데 로셀소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나와서 사실상 측면 미드필더인데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주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측면으로 나가서 측면 공격까지 수행을 하는 매우 많이 뛰는 역할로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로셀소가 가장 메디슨과 유사한 스타일의 선수는 맞는데, 로셀소가 이번 시즌에 주전으로 기용되지 않았던 기간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아직 컨디션 자체가 100% 올라와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로셀소가 어느 정도 폼만 회복을 한다면 메디슨이 했던 것처럼 일단 후방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는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라인에서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메디슨이 내려오고 우도기가 올라와서 메디슨이 후방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앞쪽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형태가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잖아요. 그 움직임을 로셀소가 가져가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측면 지역에 브레넌 존슨이나 아니면 우도기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뒤쪽에서 한 번에 찔러주는 이러한 패스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로셀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서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로셀소가 오히려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메디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로셀소가 측면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왼발을 쓰다 보니까 중앙으로 뛰어들어오는 손흥민 선수에게 컷백을
왼발로 보다 편하게 내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로셀소는 왼발을 쓰기도 하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침투를 했을 때 오히려 수비가 로셀소에게 붙으면 여기서부터 손흥민에게 공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로셀소가 손흥민에게 컷백, 손흥민이 득점,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셀소가 이렇게 오프 더 볼 플레이나 아니면 온 더 볼 상황에서 메디슨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로셀소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도 뛸 수 있지만 오른쪽에서도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로셀소의 움직임이 왼쪽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르를 왼쪽으로 배치하고 로셀소를 오른쪽으로 배치하면서 오히려 메디슨의 그 역할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로셀소에게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나 로셀소가 왼쪽에서 뛸 때는 이제 뭐 약간의 크로스라던가 컷백 이러한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데, 왼발을 쓰다 보니까 오른쪽에 배치됐을 때는 우리 이강인 선수처럼 약간 측면적으로 빠져 있다가 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를 곧잘 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로셀소에게 메디슨의 역할을 주면서 로셀소를 중심으로 볼을 전개를 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 수비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릴 때 이때 로셀소가 볼을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혹은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 들어가면 이때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이 공간을 향해서 로셀소가 스루 패스를 넣어줄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디슨의 역할을 로셀소로 대체하면서 로셀소의 특성을 살려서 로셀소를 오른쪽에 기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만약에 로셀소가 이번 시즌 로셀소가 보여준 활약처럼 그렇게까지 토트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아스톤 빌라전은 비수마가 없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어쩔 수 없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올 수가 있지만, 다음 경기부터 특히나 맨시티전부터는 비수마가 수비라인 앞에 배치가 되면 벤탄쿠르를 메디슨의 자리에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벤탄쿠르도 이 벤탄쿠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한데, 벤탄쿠르가 어디에 두든 본인의 역할을 100%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 중에서는 메디슨이 없을 때 좁은 공간에서의 볼 소유가 가장 좋은 선수가 벤탄쿠르이기도 합니다. 로셀소 같은 경우는 패스를 뿌려주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측면으로 돌아뛴다거나 오프 더 볼 플레이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약간은 로셀소가 투박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벤탄쿠르가 지난 시즌에도 부상을 당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벤탄쿠르가 볼을 잡았을 때 메디슨과 같은 플레이를 많이 해줬습니다. 벤탄쿠르에게 수비가 쏠려 있을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벤탄쿠르가 볼을 빼내주면서 이 공간을 토트넘이 활용하는, 이러한 형태로 콘테 감독도 벤탄쿠르를 썼었고, 지난 시즌의 벤탄쿠르의 활약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벤탄쿠르를 메디슨처럼 약간 이 수비 라인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상대 수비가 촘촘하게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벤탄쿠르가 이 사이에서 볼을 소유해주고, 여기서 볼이 소유가 된다면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 이 빠른 선수들에게 패스가 한 번만 전달이 되면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울버햄튼전에 사르와 호이베르,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하다 보니까 울버햄튼의 수비 라인 사이에서 너무나 볼 소유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보통은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볼을 간수해서 이 밀집 수비를 뚫고 나오는 그러한 유형의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트넘이 울버햄튼의 수비에 갇혀서 뭐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공격 라인에서의 볼 소유가 많이 안 되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메디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역할을 벤탄쿠르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스톤 빌라는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스톤 빌라는 수비 라인을 만들어 놓고 볼을 중원에서 끊은 다음에 역습을 하는, 본인들이 공격을 주도하기보다는 약간 역습을 위주로 경기를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이 역습 라인이 너무 내려가 있지 않고 약간 올라와 있는 형태인데, 어쨌든 이 좁은 간격 사이에서 볼을 소유해 줄 수 있는 미드필더, 그 미드필더를 찾는다면 지금 토트넘에는 메디슨 다음으로 가장 그 역할을 잘하는 선수가 벤탄쿠르니까 벤탄쿠르를 올려 쓰는 것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다만 여기서 벤탄쿠르는 메디슨처럼 창의적인 패스나 무언가 변수를 만들어주는 스루 패스, 이런 능력들은 메디슨에 비해서 그리고 로셀소에 비해서도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벤탄쿠르가 킥력에 있어서는 메디슨을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메디슨의 가장 큰 강점도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소유한 다음에 좋은 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쿨루세프스키, 브레논 존슨 혹은 뭐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한테 바로바로 찔러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플레이는 아무래도 벤탄쿠르가 완벽하게 메디슨의 플레이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다. 그런데 반면에 벤탄쿠르의 좋은 점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손흥민 선수의 최근의 플레이 스타일이 최전방에서 계속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플레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났을 때 메디슨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벌어진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벤탄쿠르가 워낙에 기동력적인 부분이라던가 중원 싸움, 압박 이런 거에 강점이 있는 선수고, 그리고 최근에 우루과이 대표팀에 뽑혀서 경기를 치렀는데 어느 정도 폼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벤탄쿠르가 후방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이 공간을 사용해주는 이러한 플레이도 벤탄쿠르가 나왔을 때 장점 중에 하나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토트넘이 어쨌든 지금 메디슨이 한 달가량 빠져있는 상태에서 메디슨의 대체자를 누구로 세우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손흥민 선수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이 있을 때 지난 시즌에 손캐 조합이 깨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고립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메디슨이 나타나면서 손흥민 선수가 고립되지 않게 메디슨이 볼을 끌고 올라와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더 내려가서 볼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에 맞춰서 패스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메디슨이 잘 도와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을 로셀소가 대체하든 벤탄쿠르가 대체하든 아니면 뭐 사르나 호이베르 뭐 이런 선수들이 대체하든 토트넘은 이 메디슨의 역할을 대체하는 선수가 손흥민을 고립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플레이를 잘 가져가야 되는데, 그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마 이 두 선수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선수가 더 메디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메디슨의 공백을 토트넘이 잘 이겨낼 수가 있어야 아무래도 순위 싸움에서도 밀려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1월 달까지 어떻게든 버텨서 메디슨이 복귀한 다음에는 그래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위기 상황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해 나갈지가 가장 토트넘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